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했죠. 정례회동을 했는데 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좀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무윤근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서 정례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오늘 정례회동을 통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정치연합 당내에서 제법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읽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양측은 세월호 특별법 등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만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판교 환풍구 사고로 다시 촉발된 안전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안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여야가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수시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런 정도를 추가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수적으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고요. 다음 달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을 했고 또 추가 합의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니까는 지역위원장 공모가 있던데 오늘이 마감입니다. 네, 이게 정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예. 지역위원장, 이거는 사실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고질적인 그 문제, 제도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위원회 제도죠. 사실상 예전에 지구당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차기 이 총선을 향한 전진 기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곤 합니다. 물론 지역위원장 자리가 무조건 총선 후보로 나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옛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이 지역위원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바람에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예. 특히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로 한번 갈아타 보려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크게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지역위원장 자리 노리고 있을까요? 몇 군데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서울 지역구를 두고서요. 의미가 큰 지역인데 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이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강서을 지역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예전부터 상당한 공을 들여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서울 강서을 지역이라면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2008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죠. 예. MB 정권 때인데 그 2008년 총선이요. 사실 김성태 의원은 이명박계라기보다는 이상득계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개파는 무의미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김성태 의원이 지역구에서 입지가 무척 탄탄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 소장파 내지는 좀 까칠한 목소리도 좀 내는 의원이라는 얘기도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김성태 의원과 야당 후보가 벌이는 승부는 이 총선 전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진성준 의원과 한정혜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구도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국방위원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벌이고 있는 김광진 의원 또한 이 지역구를 노크하고 있죠. 예, 이 지역은 아니고 다른 어느 지역구입니다. 예. 김광진 의원 뭐 다들 잘 아시는 대로 2012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배지를 달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퀴즈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한명숙 체제에 청년 비례대표제를 두고서는 당내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예. 김광진 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는 뭐 두루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전국에서 특히 뭐 많은 활약을 했고요. 뭐 물론 같은 청년 비례 의원인 장하나 의원도 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광진 의원의 경우 고향이 순천인데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천이 아닌 이 서울 광진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실어는 관계자가 광진구의 아들 광진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내심으로 만들어서 들려준 일이 있는데 예. 그런데 요사이 이 순천 쪽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에 김광진 의원이 순천 쪽 지역위원장 자리를 얻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위원장 자리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밝힌 의원들도 여럿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 최민희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임기 중에 지역위원회를 맡는 것이 제도 운용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역위원장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예. 김기식 의원, 홍종학 의원, 도종환 의원, 김용익 의원 등등 다른 몇몇 의원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무리 화합과 단합을 외치면서 국회에서 원내에서 투쟁을 나란히 해오던 의원들도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 전쟁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혈투를 벌입니다. 낙천한 사람들이 정론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예. 이런저런 이슈들로 시끄럽지만은 제가 보기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마음은 다 그쪽으로 가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이 종반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네. 현대 로템이 코레일 열차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이런 지적이 또 국감에서 나왔군요. 네, 제가 아침 브리핑에서도 짤막하게 전해드렸는데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무려 15년간 코레일 열차의 대부분을 현대 로템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멀게는 이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적한 문제인데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현대 로템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코레일이 도입한 전기동차 1398량을 전량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1398량 가운데 현대 로템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따낸 경우 152량에 불과하다 이런 점입니다. 예. 10% 조금 넘는 수치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현대로템을 보니까는 1999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열차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그렇죠.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자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이 대우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같은 이런 다른 열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곳들하고 경쟁을 좀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현실화가 돼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1999년에 이들 업체가 모두 합쳐져서 현대 로템이 태어난 뒤로 장기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입찰 방식도 실제로는 국제 입찰로 정해져 있는데요. 외국 기업 참여 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고요. 그 지방자치단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열차 881량 가운데 약 86%를 현대 로템에서 구입했고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 지하철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코레일이요. 경영혁신, 재정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노조와 전쟁을
굉장히 심하게 벌였죠.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노동자 해고했고요. 엉뚱한 업무 파트로 좌천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열차 단가를 낮춰서 노동자들과 좀 상생해보려는 생각은 불가능한 거였던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근데 현대로템 보니까는 이번 국감 전부터 이미 각종 문제나 의혹 제기를 받아왔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유일의 철도 제조 공급사이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검찰이 이 철피아 척결 명분으로 한 수사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이 호남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레일 체결 장치를 납품하는 AVT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의 유착 관계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결실을 맺으려면 종국에는 현대로템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돼야만 한다. 현대로템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 사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의 고속철도 등을 사들였다가 고장 등으로 문제가 돼서 수십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 출신 인사 다수가 철도 검사를 담당하는 법인에서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좀 웃기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독점 체제가 공고해서 뭘 어찌 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좀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코바코 사장의 친박 자기소개서 논란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즉 코바코죠. 코바코 국감을 진행 중인데 가뜩이나 낙하산 논란에 시달리던 곽성문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번에는 친박 자기소개서 논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기소개서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딱 그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미방위원인 이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 오늘 뭐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뭔고 하니 곽성문 사장의 사장 공모 지원서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예. 이거를 공개했는데 정말 낯뜨겁고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직을 맡게 된다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예.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예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같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됐고 나아가 이른바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예. 큰 영예. 예, 이게 공공기관 사장에 지원하면서 쓴 자기소개서인데 큰 영예가 뭡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군요. 참 어처구니고 이게 참 자기소개서 저도 여러 차례 써봤고 스터디까지 해가면서 해봤지만은 제가 본 유형 중에는 가장 창조적인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 정말. 그대로 정말 그 친박 자기소개서가 맞습니다. 가관입니다. 예, 국감 현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당사자는 말이죠.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근데 곽 사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친박 경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코바코에서 해나가는 규제 완화와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해 4년간의 의정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 이렇게 말했는데 예.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이라고 제가 좀 거칠게 한마디 좀 해봅니다. 참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기자까지 했다는 사람이 큰 영예가 뭡니까? 참 아무튼 곽성문 사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은 국민은 공정방송을 보고 싶지 친박 인사가 방송의 재원을 담보로 공영방송을 종박방송으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퇴를 촉구했고요. 예. 곽성문 사장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MBC 기자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해설위원, 보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고 MBC의 몇몇 계열사 사장도 얼마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7대 그 사람이 그토록 강조하는 의정활동의 그 경력 바로 17대 국회의원 경력이고요.
한때 자유선진당에 적을 두고 뭐 사무총장 등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이리저리 오간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낯뜨거웠지 않았을까? 낯뜨거웠겠죠. 네. 예, 이렇게 친박 자기소개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보기에는 예. 뭐 좀 사담입니다만 예. 이 정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멘탈이 갑이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낯이 안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까요? 예. 참 묘합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예. 자, 그리고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이 오늘 있었죠. 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아침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말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야당과 즉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특정인의 언급한 말을 옮길 때는 개혁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겠지만은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문제인 만큼 이 누군가의 워딩을 전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 개정안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도 연내 처리를 요청해왔고 야당과 그렇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일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울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죠. 현재 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안대로라면 15년차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이 특히 불리해지는, 물론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 공무원 노조가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지도부 삭발시까지 했죠. 앞으로 이 문제가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이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에게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정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노익장이라는 말씀을 알죠? 노익장. 노익장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 문자를 쓰시면 모르는 저게 많이 있는데, 노익장. 노익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 말씀하시고. 모르시겠습니까? 노익장. 예.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36년 10월 22일입니다. 36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79세. 79세네요. 예. 우리 사회에 정년이 있는 건 잘 아시죠? 정년 퇴직하는 거요? 예. 알죠. 보통 몇 살에 정년 퇴직합니까? 직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0대, 아니, 60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60에 하는 경우도 있고, 초중등 교사들이 62세야 하고, 교수들이 65세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대충 60에 다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제일 긴 경우가 65세입니다. 70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79세십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79세시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루틴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와서 오늘날 먹는 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설훈 위원장 YTN 인터뷰에서 잔이윤 씨, 윤종성 씨가 흔히 말하는 이게 낙하산의 전형이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윤종성 씨는 관광업에 종사한 적이 없죠. 네. 관광하고 상관이 없이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노인 폄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폄하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년제도를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윤종성 정인이 나이가 79세시기 때문에 쉬어야 될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노인 폄하라고 그런다면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사실 고령인 점은 TV조선도 문제 삼은 부분. 잔이윤 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논란을 보면은 청와대가 잔이윤 씨를 좀 지나치게 감싼다는 느낌이 듭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재외국민본부장과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선 70대 후반의 고령이 문제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러난 직후 잔이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자 일각에선 대선 당시 활동한 공로를 무시할 수 없어 강하게 밀어붙인 느낌이 강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오는데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살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서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런 새누리당은 지난 1997년 근거도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트집 잡지 않았던가? 당시 MBC 보도.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건강 문제로 반격을 가해 비방전을 가열시켰습니다. 자신의 주치 검진만 고집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김 총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6분입니다. 이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향해서 전단 풍선 날리기 시도했지만은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김지현 통합진보당 의원의 글이 또 주목을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전단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시민단체의 전단풍선 날리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의 SNS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글에 따르면 김 의원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파주 임진각 일대가 비행 금지구역인 것과 관련해
당국의 허가가 없다면 항공법상 경찰이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그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기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대변인의 발언은 경찰의 입장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다시 확인하자 구청장은 파주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유사한 상황이라면 항공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살포한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를 연행하기도 했잖아요. 예, 경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광화문 사거리 동아면세점 옥상에서 살포한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를 연행하고 또 시민단체의 풍선 날리기를 같은 날 막았습니다. 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삐라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하 작가 현재 풀려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빌딩에서 박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해서 현장에서 체포됐던 이하 작가인데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를 뿌린 혐의는 입건 대상이 아니지만 이 작가가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보통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에는 3-4시간이면 조사가 완료되는 것에 비해서 경찰은 어제 이하 작가를 8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전단을 뿌리기 전 이하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작가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망할 정권에 대한 분노는 누구보다 크지만 정의감 때문에 이 짓을 한 것 같진 않다.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팔자라고 해두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예. 그 페이스북 글이 또 본인의 어떤 심정을 어떤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문서를 조작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있었군요. 예, 최근 연구원 횡령 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번에는 공문서를 조작하고 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소 직원인 H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K-테크 실리콘밸리 2014 행사에 세계 IT 기업 중 하나인 퀄컴사의 회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퀄컴 측이 참여 조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자 H씨는 장관 서명이 위조된 공식 서한을 임의로 작성해서 퀄컴사에 송부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실은 퀄컴사가 한국 지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고 퀄컴사 회장은 결국 해당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 서한을 위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한 겁니다. 예. 근데 공문서를 위조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보니까는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류지영 의원 측이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조실과 인사팀에 연락을 했지만 최근 징계 처리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또다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류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서둘러 징계 처리했지만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했다며 이것은 비리 근절보다도 비리 덮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요구에 허위로 답변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며 더 이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통일부의 거짓말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뭘 어떻게 잘못한 겁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예.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어제 오후 정부의 거짓말 브리핑에 대한 통일부 출입기자단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정부는 10월 13일 북한에 10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10월 15일 이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 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단은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부의 모든 발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번 거짓말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모든 언론이 정권에 대해 거짓말 정부라고 성토하고 나선 것은 한국 언론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거짓말 정부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힐난했습니다. 예,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당국이 다음 달 초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피해 지역에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보건당국은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장급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구체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협의 결과 우선적으로 본대 파견에 앞서 11월 초순까지 선발대를 피해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요. 예. 파견 국가로는 보건인력 수요가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조속히 보건인력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모집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완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자발성과 전문성이 중시되며 10명 이상의 민간 의사, 간호사, 검사 요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소 2달에서 석 달에 이를 전망입니다. 예.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만약 파견 인력이 감염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며 현지에서 치료를 지켜볼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선진국에서 치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건 인력이 현지에서 활동을 할 경우 에볼라 최대 잠복기인 21일 안에 발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국하기 전에 제3국의 국가에서 21일을 관찰하거나 국내에 들어온다면 격리를 통해 잠복기가 지난 이후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말로 인력이 파견된 뒤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정부 관계자 브리핑에서 나타난 대로 정말 그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MBC가 교양국을 분산 해체하는 조직 개편안 준비 중이라고요? 예, MBC가 이달 안으로 현재의 교양 제작국을 없애고 해당 소속 PD들을 콘텐츠 협력국과 예능 1국으로 분산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사교양 장르를 탄압하는 이러한 흐름은 김재철 전 사장 체제 이후로 지속됐는데요. 4년 동안 시사교양 PD, 신입사원 채용이 없었고 2012년에는 시사교양국이 해체됐습니다. PD 수첩 등의 프로그램이 빠진 현 교양 제작국은 이번 개편이 끝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인 불만제로, 원더풀 금요일 등이 이번 가을 개편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교양국 PD들이 반발이 엄청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MBC 교양제작국 PD들은 어제 집단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교양제작국 부서들을 예능국과 외주 제작을 담당하는 콘텐츠 협력국으로 분산 해체하는 것이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불만제로, 원더풀 금요일 등 주요 교양 프로그램들이 편성포에서 사라지는 가을 개편까지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MBC 안에서 시사교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들은 사회적 공익 추구, 사회적 약자 보호,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의 목적으로 선언한 MBC 방송 강령을 예로 들면서 시사 교양 장르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는 척도와도 같다며 KBS를 비롯해 민영방송인 SBS까지도 교양국이라는 명칭으로 제작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미 축소될 대로 축소된
MBC의 교양 부문에서 현 경영진은 국마저 해체시키고 남은 구성원들을 뿔뿔이 흩어놓는다는 것이다. MBC에서 제대로 된 교양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풍토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가 집행한 정부의 광고의 절반가량을 보니까는 조중동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나타났군요. 예, 미디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집행한 중앙일간지 정부 광고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몫이 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광고 집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체별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 조중동은 일간지 중 가장 많은 대선 특수를 누렸고 종합편성 채널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그리고 조중동 등 11개 중앙일간지에 집행한 광고비는 총 2,275억 원인데요. 예. 매체별로 보면 동아일보가 3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가 356억, 중앙일보가 337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4년 반 동안 조중동에 들어간 광고, 정부 광고의 총액은 1,052억 원으로 점유율은 46.24%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광고비를 조중동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전라도닷컴 웹사이트 해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언론사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일베 회원 고모 씨, 박모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자신의 집 컴퓨터로 전라도닷컴 웹사이트를 해킹해 관리자 모드로 접속한 뒤에 일베 게시판에 관리자 모드 화면을 게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초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박군은 같은 날 새벽 고 씨의 글을 스크랩해서 퍼뜨렸고 임모근 등 16명은 해당 글 속의 링크를 눌러서 전라도닷컴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고 직접 기사 제목을 홍어로 바꾸거나 전남의 풍경을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명은 만 14세 이상의 중고교생 그리고 대학생이었고요. 무직은 3명에서 4명 정도인 것으로, 그리고 군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라도닷컴 관리자 아이디가 대다수 웹사이트 운영 측이 주로 쓰는 쉬운 아이디였고 비밀번호가 간단해 우연히 해킹에 성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 역시 게시글을 보고 재미삼아 해킹했다. 메인 화면에 세월호 기사들이 보여 삭제하거나 고쳤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 파장이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 등의 말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오늘 감기에 좀 걸리셨나요?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국내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의 사견보다는 예.
내치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자세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모종의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대통령 손을 안 거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내치건 외교건 관계없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론 중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덜자 이런 건데 대통령이 중요한 내치에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사실 그 허공에 붕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골치 아파 보이는 것들, 정답이 쉽지 않거나 뭐라고 언급을 하거나 개입을 해봐야 욕먹기 딱 좋은 것들이 자꾸 산적하니까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오해만은 아닌 것이 상황이 그런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뭐 최근에 이탈리아 이렇게 뭐 아셈 회의 이렇게 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뭐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부터 해서 판교 공연장에서 또 16분이 사망하시고 공무원 연금 개혁 가지고 아주 첨예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면 통치의 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판교 공연장 사고는 이거 무슨 뭐 고의성이 있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 우발적인 후진국 사고란 말이죠. 그건 뭐 정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일제 점검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민심을 다독이는 그렇게 해서 사고를 하나씩 접고 들어가는 거가 돼야 되는데 세월호 때도 지금 익히 봐왔지만 그냥 오불관원입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제 외국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라고 언급하기에 적당한 타이밍 아닙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근데 아예 국무총리한테 그냥 주재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에 23회 연속 국무총리한테 국무총리 주재권을 줬는데 이게 정말 책임 총리에 입각해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나 수석비서관 회의 때 독한 얘기, 강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에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국가 수반으로서도 맞지 않고, 국가 원수로서도 맞지 않고,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본인은 외교만 하겠다고 하는데 외교라는 게 어느 한 나라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상황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개헌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세월호 특별법에도 관심을 보이고 빨리 여야에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갑시다. 이런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이런 때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감마저 좀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영향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율을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동반 하락세더라고요. 네, 이게 뭐 큰 의미를 갖는 하락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실은 정치적 의미가 대단한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50%가 나오느냐라고 하지만 명백히 그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요.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들의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에서조차 일부 이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요것의 추이를 앞으로 볼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다. 이런 말씀이죠. 어저께입니다. 20일이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게 13일에서 17일 닷새 동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죠. 하루 이틀 안에 막 번개불 콩 구워 먹듯 막 조사한 건 아니니까 조금의 신뢰성을 더 부여할 가능성도 있겠죠. 닷새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이 지난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9.8%입니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14.6, 잘하는 편 35점인데 어쨌거나 잘한다는 게
0.5%포인트 하락했는데도 49.8, 50%에 거의 육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도 공고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일주일 만에 0.5%포인트 하락했다. 그다음에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 이런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한 43.8%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걸 두고 이런 식의 관측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구 경북 그리고 50대 이른바 전통적인 대통령 지지층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수 성향 유권자층에서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그 원인으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왜 개헌하자 그러다 또 하루 만에 뭐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말을 걷어들이고 하는 것 보니까 야, 여전히 너무나 심각한 제왕적 대통령제 맞구나. 이런 반발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불러일으켜 온 것 있고요. 북한하고 최근에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국지적인 전투가 막 생기고 하니까 남북 문제가 갈래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군다나 북한 측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장성급 군사회담 그 접촉 과정을 그냥 낱낱이 공개해버렸잖아요. 그 보도자료가 무려 만자나 됩니다. 1만자. 예. 만자 분량이니까 뭡니까? 한 500매 되는 건가요? 굉장히 긴 거죠. 아주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했던데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 외교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과연 고위급 2차 고위급 접촉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뭔가 내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피로도가 일부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일부러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과 50대 그리고 보수 성향 유권자층에서 조금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을 논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인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짧게 정리를 하죠. 새누리당 43.6%입니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요. 새정치연합은 0.5%포인트 올라가서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20% 초반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기대보다는 소망보다는 아직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새누리당의 딱 반토막인데 어쨌거나 10%대를 박박 기던 거에 비교하면 좀 올라서긴 한 겁니다. 4주일 만에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정의당 3.3%, 통합진보당 2.2%입니다.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28.5%입니다.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예. 지난 대선에 비하면 20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직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1위입니다. 2주 연속. 지난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해서 18%로 1위입니다. 예. 그 다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7%로 2위인데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헌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게 줏대 없음 이런 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겨뤘던 문재인 의원은 0.6%포인트 오른 13.2%로 3위입니다. 예. 박원순, 김무성, 문재인 구도는 큰 순위 변동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김문수, 안철수, 정몽준 등등 이런 분들은 한 자릿수여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부패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했네요. 네, 권익위가 있고 인권위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이런 게 있는데 권익위가 실은 국민들 권익을 증진시키고 이러는 건데 권력형 비리 문제도 여기서 많이 다룹니다. 진정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뭐 참 청와대 모자만 하나 쓰면 이렇게들 뭐가 많은 모양입니다. 좀 지저분합니다. 술값 대납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예. 행정관이. 이제 뭐 술값 등에 얽힌 부패 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로 해당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그러니까 17달쯤 전이죠. 경제부처 공무원인 A 씨 행정관이 꽤 오래전인 2007년에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다가 술값 8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전, 한 7년 전 얘기인데 지금 그러네요. 올 3월 달에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투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는 그 신고한 사람한테 혐의 내용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좀 내봐라. 뭐 통화 기록이라거나 또는 뭐 술집 영수증이라거나 하다못해 어느 술집에 뭐라거나 이런 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7달 동안 이 사람이 별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당신이 신고만 해놓고 뭐 입증할 뭐가 없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그냥 이건 이제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사 종결도 아니고 이건 뭐 투서성, 음해성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취하를 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A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의 행정관으로 기용됐습니다. 민정실이 말하자면 누구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거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일인데 예. 자기가 지금 그런 부패 혐의 올랐었잖아요. 예. 뭐 권익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했다니까 청와대는 그냥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했는지 아니면 괜히 벌집 쑤셔놨다가 나중에 자기 횡액당할까봐 그냥 꼬리를 내린 건지는 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800만 원 뭐 술값 대납 이런 거 자체가 말이 낫다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장남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누군지 대충들 아실 겁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사이에 2대에 걸쳐서 많은 인연을 맺고 뭐 그랬었고 대선 직전에 정수장학회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이거 가지고도 실갱이 옥신각신 그랬지 않습니까? 신동철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고 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니까 청와대 여러 포스트 중에서도 정무비서관이라는 핵심 자리를 안고 있죠. 예.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작고했는데 그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최필립 전 이사장은 작고를 했고요.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해서 8년 동안 이사장을 맡아왔었죠.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고소를 했는데 이 장남 고소당한 사람 현재 모 중앙일간지의 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직업과 달리 조금 좀 민감한 직종이잖아요. 그 고소를 한 신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이 최 씨가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 회장과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녀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예. 이러면서 이 사람 좀 조사해달라고 지금 서울지검, 중앙지검에다가 정식으로 소장을 낸 겁니다. 자, 작년 8월에 일부 언론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 외압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비서관이 발끈했죠.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기자들과 SNS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을 쌓은 것으로 익히 알려진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의 아들, 뭐 일간 기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과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이에 이런 말 했다 안 했다 이거 명예훼손 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시비가 붙는 것 파장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